자, 저번 주까지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라는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개 했는데요. 오늘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라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역시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19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의 방송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위기와 시련의 극복. 위기와 시련의 극복. 살다 보면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끝장나겠다. 완전 망했다. 뭐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 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하다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다들 정신 차리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 반드시 누구의 인생이든 이 위기와 시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어떤 간단한 답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주제는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도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책 내용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야 할 때 살려고 하면 살기는커녕 더 죽게 되거나 망신까지 당합니다. 다음은 죽으려다가 살아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대전역 주변에 사창가가 있었고 아가씨들이 있었고 아가씨들에게 자리세를 듣는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아가씨가 깡패들에게 돈을 뜯겼는데 한 아가씨만은 돈을 뜯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깡패들이 돈 뜯으려고 행패 부릴 때마다 이 아가씨가 기름통과 연탄불을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같이 불타서 죽자. 이런 일을 겪은 깡패들은 다시는 돈을 뜯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위 대전역 아가씨의 이 무용담은 제법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죽을 줄 알면 돈 아낀다. 죽으려다 살아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중국 무술의 고수가 지역의 깡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동네 깡패와 시비가 붙었죠. 서로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여러 번 격투를 벌였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가 어느 날 그 깡패에게 제안했습니다. 야, 너와 내가 저 육교 위에서 끌어안고 뛰어내리자.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이 이긴 걸로 하자. 그러자 깡패가 즐겁을 하고 무도가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때때로 죽을 줄 알면 명예를 얻습니다. 죽으려다 살아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룡은 한때 대역이 없는 실제 스턴트를 무기로 한 액션 영화들로 전 세계적인 흥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느 영화를 찍다가 추락해서 중태에 빠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성룡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영화 찍을 때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후에도 그 영화는 변함없이 대역 없는 실제 액션으로 계속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룡은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고 이제 액션 영화에서 은퇴했죠. 그래서 때때로 죽을 줄 알면 대박이 납니다. 죽으려다 살아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람의 파이터로 유명한 채배달이 한 번은 일본의 유명한 닌자 관객과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채배달은 맨손이고 이 닌자는 징검을 든 채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보통 검술 1단을 맨손 무술의 3단에 비견합니다. 무기를 들면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그 정도로 징검은 파괴적이고 무서운 흉기입니다. 이에 채배달은 살 생각을 버리고 실전에 임했고 수세에 몰리다 마침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닌자가 위에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이 순간 채배달은 자신도 모르게 침착하게 검을 양손으로 잡아서 어깨 위에 손바닥을 이렇게 탁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어깨 위로 젖혀서 받은 다음에 즉각 명치에 킥을 날려서 일순간에 승부를 뒤집습니다.
자, 이것이 극진가라데의 그 유명한 맨손으로 진검 받아내기 기술이 생긴 배경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죽을 줄 알면 전화 위복의 기회가 옵니다. 죽으려다 살아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카투사 이등병 근무할 때였는데, 정말 밤마다게 생긴 빨강머리 이등병 미군이 있었습니다. 예. 머리가 새빨가니까 보면 기분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같은 이등병 주제에 제가 계급이 낮고 영어에서 투니까 이걸 빌미로 자꾸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놀리고 괴롭혔죠. 꼭 학교 다닐 때 꼭 애들 놀리는 왕따시킨 따돌림 주는 그런 애들 같은 짓을 저한테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놈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 방까지 따라와서 온갖 놀림을 퍼붓는 겁니다. 이게. 방까지 찾아왔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거 완전히 엄청난 일인데, 왜냐하면은 미군들은 이제 전부 자기 개인 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강도 쳐들어오듯이 막 쳐들어와서 이제 행패 부리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못 참을 지경인까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라이 좋다. 영창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정신줄 놓고 한번 미쳐보자. 이렇게 미치기로 작정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미치기로 작정하니까 갑자기 쌓였던 분노가 용암 터지듯이 확 폭발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마침 보니까 제 옆에 이제 아주 무겁고 두꺼운 양철 쓰레기통이 있었거든요. 미군들이 쓰는. 그걸 이제 한 손으로 치켜들어서 이제 치켜들었죠. 그때는 저도 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이놈 머리통 확 후려치려고 했죠. 후려치려고 딱 하는 바로 그 순간 1초만 늦었어도 걔는 이제 아마 머리통에 그거 맞고 피가 철철 났을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이 덩치가 눈동자가 확 풀리는 겁니다. 눈 풀렸다고 하잖아요. 눈이 확 풀리면서 이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이제 확 돌았죠. 얘가 완전히 겁먹었구나, 쫄았구나, 게임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착 이제 내려놨죠. 그때부터 얘가 정말 저한테 친절하고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소위 학교 짱 된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때때로 죽을 줄 알면 영창도 안 가고 짱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으려다 살아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은 이제 얼마 전에 영화도 했죠. 명량대첩. 명량. 13대 333의 전설을 남긴 명량대첩의 이순신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세부사항은 뭐 넘어가고, 이때 이순신의 마음에만 초점을 맞춰보죠. 그 당시 육지는 이미 외적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바다에서도 수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마저 진다면 조선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이에 이순신은 나라가 망해서 백성과 함께 죽느냐, 아니면 질 때 지더라도 목숨을 거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망해서 죽거나 싸워서 져서 죽거나 죽는 건 한 가지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죽는다면 명량에서 죽자, 싸우다 죽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순신은 죽을 작정을 했지만 부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전 초기에는 비순신의 배만 앞에서 총알바지처럼 고군분투하고 혼자 싸우고 있었죠. 뭐 한 30분, 1시간 그렇게 싸웠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은 그래서 이제 초욕이라고 해서 그 장군들을 부르는 깃발들을 이제 위로 딱 올리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이제 휘하장수 둘이 다가오죠, 이순신에게. 그러자 이제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순신이. 너희가 군율에 죽을 것이냐, 싸우다 죽을 것이냐, 지금 너희에게 다른 살 길이 있을 것 같으냐. 자, 원래 이순신 장군은 인자하긴 했지만 군율을 어기면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수가 이제 정신 번쩍 드는 겁니다.
장군의 말이 저러하니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차라리 싸우다 명예롭게 죽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외적을 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싸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때때로 죽을 줄 알면 기적같이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마음 비우고 그냥 이순신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당사즉사,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한다면 살 수도 있고 살고자 한다면 죽게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뭐 군대에서 폭력으로 희생된 뭐 윤희병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여기는 뭐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부당한 폭력과 부당한 협박과 이런 것들이 나를 엄청나게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폭력 아버지, 폭력 뭐 자식.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또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6가지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한번 EFT 해보시죠. 그러다 보면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가 생길 겁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평생 죽을까봐 시도도 못하고 몸만 사리면서 살아왔지만 목숨 아꼈다가 어디 갖고 가나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실패할까봐 시도도 못했지만 아끼면 그냥 똥된다. 어쨌든 나는 깊이 진심으로 이런 나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평생 다칠까봐 엄두도 못 냈지만 어쨌든 깊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정수리. 아끼면 똥된다. 눈썹 안쪽. 목숨 아낀다고 적금처럼 이자 나오는 거 아니다. 눈가. 아낀다고 본전 돌려받는 거 아니다. 눈밑. 아낀다고 저 세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코밑.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항구에 두려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턱.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때 되면 다 죽는다. 쇄골. 때때로 살다 보면 죽을 용기가 필요하다. 옆구리. 죽을 용기가 없으면 살 용기도 없다. 다시 정수리. 때때로 살다 보면 실패할 용기가 필요하다. 눈썹 안쪽. 실패할 용기가 없으면 성공할 용기도 없다. 눈가. 실컷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실컷 목숨 아껴 저승사자 주지 말자. 눈밑. 나는 아낌없이 미련 없이 한평생 후련하게 살다 간다. 코밑.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기름 아끼지 않고 확실하게 다 태우고 간다. 턱. 내 목숨 내 맘대로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 쇄골. 내 목숨 내 맘대로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 옆구리. 내 목숨 내 맘대로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주제는 육지가 보이지 않아도 꿋꿋이 노를 저어라. 뭐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또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가의 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자면 때론 비포장길도 나오고 끝없는 터널도 나옵니다. 어느 날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정전이 된 듯 터널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동안 더듬으며 걸어도 끝이 보일 기미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아서 어둠을 탓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더듬으면서 가던 방향으로 가볼까요? 자, 어둠을 탓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런다고 터널의 길이가 줄어들지도 않고 터널 속에서 보내야 될 시간만 길어집니다. 가깝고 어두운 터널이 싫다면 무조건 가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그네가 길을 떠났습니다. 끝없이 높은 고개를 만나서 걷는데 어느덧 해는 저물고 비바람까지 몰아칩니다.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어떡할 것인가? 어둠과 고개와 비바람을 탓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굳세게 고갯마루로 올라갈 것인가? 주저앉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런다고 고개가 낮아지지도 어둠이 물러가지도 비바람이 잦아들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겪어야 할 어둠과 고개와 비바람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고개를 향해 꿋꿋이 가라. 언젠가는 내리막이 나타나 힘든 고갯길도 끝이 날 겁니다. 길을 가다가 사막을 만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잃었고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할 것인가? 태양과 사막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두칠성을 길잡이 삼아 어쨌든 사막의 끝으로 걸어갈 것인가? 주저앉아서 사막을 탓해도 갈 길이 줄거나 열기가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막에서 보내야 할 시간만 길어지고 벗어나는 데 써야 할 힘만 소모됩니다. 그러니 어쨌든 끝을 향해 가라. 인생길에는 이렇게 때때로 터널과 고갯길과 사막이 있기 마련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헤매기 마련입니다. 이에 관해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오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넘기 힘든 고개와 건너기 힘든 바다가 있다. 가령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로 나갔다고 하자. 바람이 없어 돛을 올릴 수 없고 돌아가야 할 항구까지의 거리도 알 수 없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다. 그러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항구까지의 뱃길이 몇십 리가 되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도를 저어야 한다. 이것을 건널 도라고 한다. 건너다 도자, 한자 도자 이게 도거든요. 예, 이걸 도라고 한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것도 한 20대 이 구절을 본 것 같은데요. 이 도에 관해 읽고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렇다. 맞다. 인생에는 정말 넘기 힘든 고개와 건너기 힘든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걸 건너본 분도 있을 것이고 자, 정말 이거 완전히 끝없는 터널 같고 끝없는 고개 같고 끝없는 바다 같은데 확 던져진 끝없는 사막 같은데 던져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경험을 합니다. 이것도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절망하지 마라. 몇십 리가 되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노를 저어라. 사막이 끝날 때까지 가라. 터널이 끝날 때까지 걸어라. 고갯길이 내리막이 될 때까지 올라가라. 이게 바로 도입니다. 저도 이 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처럼 막막했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저의 이게 공부가 도였고
공부로 인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도로 삼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뭐 변변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단순 노무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어렸을 때 상황이 힘들어서 방황하다가 좋은 시간 다 놓치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자,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건너가라. 예. 또 대학 가니까 한의학이라는 바다를 만났습니다. 이 한의학이라는 바다도 이게 만만치 않은 바다입니다. 한의학이 엄청 힘듭니다. 이게 현대학보다 워낙 힘듭니다. 좋은 책도 없고 좋은 선생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한의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이제 명나라 때 우리나라 치면 동의보감 쓴 허준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경학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동의보감 비슷한 경학전서라는 한의학 백과 사전을 이제 펴냈죠. 그게 경학전서인데 이게 한자로 순 한자로 돼 있고 이 원문만 한 2000페이지 되고요. 최근에 나온 뭐 번역서가 5권짜리 한 3400쪽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때는 번역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독서 모임을 짜서 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수업 9시 수업하기 전에 뭐 1시간 동안 이걸 하고 갔죠. 주 5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주 5일 동안 4시간씩 이 독해를 해나갔습니다. 이 원문 번역할 사람이 없어서 이 원문 번역을 제가 직접 다 번역하고 해설을 했죠. 그렇게 딱 1년 하니까 이걸 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마침내 이제 그 경학전서라는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 해 또 두 번째로 이 바다를 다시 건넜죠. 이렇게 장경학이라는 이제 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나라에서 장경학을 나만큼 철두철미하게 이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철저히 공부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 한의대 졸업하고 개업하게 되니까 개업의로 생존한다는 것도 이게 엄청 거대한 또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건넌 것 같았습니다. 예. 저는 뭐 공부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팍 개업하니까 이건 마치 뭐 영화 평론가가 덜컥 영화 감독이 되고 실험실에 실험하던 의사가 막 갑자기 뭐 로컬 개원가에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미 개원해서 10년, 20년, 30년씩 자리 잡고 있는 뭐 선배 한의사들이 가득한 이 개원가에 나오니까 저는 뭐 아직 특기도 뭐 마케팅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갑갑했죠. 그래서 한 몇 년, 5년 동안은 암중 모색이고 악전 고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막강한 고수들이 막강한 고수들이 즐비한 의료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그때 또 저의 도였습니다. 실패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꾸준히 전략을 세우고 가능성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제 결국엔 여기까지 왔죠. 자, 이렇게 인생에는 끊임없이 건너야 될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끝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입니다. 자, 삶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지금 내 삶이 끝없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이 한번 EFT를 해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자, 나는 끝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싶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힘이 딸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둔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 그만둔다고 마음의 미련이 사라질 것인가? 지쳤으면 그저 쉬엄쉬엄 가자. 어쨌든 이런 나도 이해하고 살아가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언제 될까? 언제 끝날까? 조바심이 나지만 어쨌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정수리에서부터 정수리. 살다 보면 답도 길도 빛도 없을 때가 있다. 눈썹. 그래도 꿋꿋이 가라. 눈가. 답도 길도 빛도 없을 때 자기를 믿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눈밑.
답도 길도 빛도 없을 때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다. 코밋. 참된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능력이다. 턱. 참된 실천이란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에도 뭔가 해보는 것이다. 쇄골. 참된 웃음이란 허탈감만이 남은 때에도 그저 씩 한번 웃고 넘길 줄 아는 것이다. 옆구리. 참된 낙관이란 좌절의 밑바닥에서도 다시 딛고 튀어오르는 능력이다. 정수리. 살다 보면 때때로 현실이 거대한 바위산처럼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 눈썹. 바로 이때가 참된 믿음과 실천과 웃음과 낙관이 필요한 순간이다. 눈가. 늦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멈추는 것이다. 눈밑. 더디 가도 꾸준하면 어쨌든 이긴다. 코밋. 가다가 그만뒀어도 다시 가면 된다. 간 만큼 간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더 가자. 턱. 하다가 그만뒀어도 다시 하면 된다. 한 만큼 한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더 하자. 쇄골. 천리길도 한 걸음이 모인 것이고 만리장성도 돌 하나가 모인 것이다. 옆구리. 그러니 어쨌든 한 걸음씩 가고 돌 하나씩 쌓자.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고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위기와 시련의 극복, 이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